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돈잔치가 한창입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인수합병 시장에 큰 손이 됐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는 업계 1위 1577 대리운전과 본격적인 기사 파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게임 업체 넷마블은 2조 5천억 원짜리 모바일 게임 업체를 사들였습니다. 배달앱도 날로 몸집이 커집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점점 늘어나네요. 이면에는 작은 대리기사 업체나 소상공인의 아우성이 있죠.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무제한 잠식하게 두는 건 고민스럽습니다. 기업이 커지면 명분 있는 지출로 기여도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차량 공유 회사의 자동차나 배달 오토바이는 전기차로 바꾸라거나 고용 없는 매출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고용기금 조성으로 일자리에 기여하는 방식 등을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8월 3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전기차 시장, 배터리 경쟁이 치열한데요. 전반적으로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답니다. 우리 기업들 돈 잘 벌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고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프랜차이즈 창업 선호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허위 광고가 제법 많은 모양이네요. 분쟁 예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 전세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10분 경제에서 세 가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지식재산이 이제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저력이자 자산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조 교수와 함께 앞으로의 지적재산권이 우리 먹고 사는데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최근 매일같이 물가 얘기가 쏟아지고 있죠. 저희도 거의 날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시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죠. 그럼 증식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 장 초반만 해도 오늘은 발 뻗고 잔다 하는 분들 많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혼조세 마감했는데 특별히 충격을 준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세 확인하시고 좀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전일 급 반등했고 또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 또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 등이 장중에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내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소재, 산업재,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만 봐도 간밤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연준 이사가 8월달, 9월달 미국의 고용이 8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한다면은 이거는 연준의 긴축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이르면은 올해 10월부터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준위원의 발언도 미국 증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방금 제조업 지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주요국들의 제조업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어땠기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8월 첫 거래일부터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등 부정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 위원들은 조기에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하는 등 이른바 시장과 연준 사이에서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조업 지표 부진은 이번 같은 경우는 공급 쪽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시장의 애당초 눈높이가 높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연준의 경우 데이터를 따라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정책 스케줄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 정상화가 유발할 수 있는 증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에도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요즘 증시에 약간 실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니까 10조 1천억 원,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동학개미가 집 나갔다, 다 휴가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학개미 돌아올까요? 예, 그래서 이제 1월 초 거래대금만 봐도 하루에만 40조 원을 넘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4조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주식시장 좋았던 시절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래 대금이랑 주식시장이랑 관련이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 대금이 주가에 선행하는지 혹은 주가가 거래 대금에 선행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감소한 거는 거래 대금 한 단위가 큰 대형주들의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30%를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은 부진하고 최근에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거래대금 단위가 적은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대금 감소로 귀결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거래대금 증가의 키는 대형주들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봤을 때 올해 말로 갈수록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형주들의 주가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거래대금 둔화가 증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연말에 눈높이를 낮추게 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고요.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0.1%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우리나라 이제 철강, 은행,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는 오늘 지금 출발 당시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전체적인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현황이 아주 뜨거운 모양입니다. 우리 한중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비 창업자들 노하우가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본부 찾아가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은 기본으로 확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과장 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 예방법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이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그때 대비해서 미리 들어두는 건데 이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전쟁이 치열한데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
그 빅3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기업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의 점유율을 따져보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26.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한국에서 CATL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닝더스자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0.5%포인트 앞서면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은 5위와 6위를 나란히 차지를 했는데 이게 점유율 자체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가지고요. 한 계단씩 지금 둘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세 회사의 성장률 자체는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려 170%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160%, 삼성 SDI는 109%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되게 네. 놀랍게도 시장 평균 성장률이 163%에 이르더라고요. 이게 평균을 겨우 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장사 잘했다 그랬었는데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평균치랑 비교하면 겨우 넘기는 수준이거나 거기에 수렴하는 수준이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 배터리 시장에서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중국 시장 자체가 좀 팽창을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CATL하고 비아디를 필두로 해서 중국계 업체들 성장세가 엄청났습니다. 지난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 25.8%로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CATL은 18%로 3위에 그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1년 만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셈이죠. 그리고 1위를 빼앗기기는 했는데 지금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차이가 0.3기가와트시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목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한때 우리 기업끼리 소송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맹추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프랜차이즈 산업 통계가 나왔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창업보다 안전해서 이쪽에 가서 공부하고 장사하는 분이 많은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말만 믿고 가게 열었다가 손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 가운데서 27%가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손해액 총액이 무려 700억 원이나 됩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요, 가맹본부가 구두로 매상 매출액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를 주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 매출액하고 비교하면 이게 턱없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주는 해지 위약금 등등해서 폐점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통일을 하려면 그 프랜차이즈를 열었을 때 가맹본부로부터 꼭 구입해야 되는 필수 품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품목을 시중가보다 자기들이 더 높게 받고 있으면서 가맹본부가 이를 점주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치즈도 시장 가서 사면 훨씬 싼데 꼭 이 본부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통행료 내야 한다. 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한 그 가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가맹본부가 그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거나 가맹점 창업 관련한 그 안내 자료에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산출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그 정보 공개서를 줄 때 그 점주가 진짜 원래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판촉 행사 비용이나 등등을 누락하고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네. 사전에 이걸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창업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잘 알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는데 이거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엮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세입자 보호용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오는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주택 가격이 임대 보증금하고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적어서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단 지금 전세금이 시세를 넘기는 깡통 전세의 경우에 이 보증보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거나 그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집을 샀을 경우에 대출금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쪽에서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이 보험에 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깡통 전세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또 있네요. 예,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3,381만 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해서 9,600만 원 이상 올랐고요. 그 6대 광역시 기준으로 해도 평균 전세가가 2억 4,257만 원 정도로 지난해 7월 대비해서 3,800만 원 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놓는 마이너스 갭 투자까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그 전국에서 갭 투자가 좀 성행했던 3개 도시에서는 이미 지금 마이너스 갭 투자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거절이 된다고 하면 임차인은 깡통 전세 위험을 그냥 떠안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임대인의 경우는 이게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통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처럼 이 집을 구해본 경험이 적은 분들을 이런 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반드시 의도하지 않아도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전세가 좀 싸게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지혜를 좀 모아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상반기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첫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저력이 나왔을까요? 영화 기생충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방주너 그리고 BTS. 지금 BTS 버터가 거의 10주째 1등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열광시킨 신한류 콘텐츠의 저력이 있었는데 사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뽀로로 지금 태어난 지 뽀로로가 아마 한국 나이로 한 20살 넘었을 텐데요. 처음 태어난 이후에 프랑스, 미국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가 있는 상황이고 뿌까 이런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식재산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저력이자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국가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있거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그림 그리고 계신지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재산, 그 지적재산권 어떤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교수님?
우선 박인미 기자님 네.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네. 분들도 계십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이제 BTS가 지난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바로, 시장에서요. 예, 그러한 커다란 성과는 저작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죠. 이것도 삼성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네. 무선 통신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이제 출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바로 지식재산인데요. 그 창작과 혁신을 보호해주는 그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재산권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이나 우리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수록 이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기술 분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송이 있었던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식 재산은 뭐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SK, LG 간에 아주 피튀기게 싸운 이제 소송이 그렇죠. 심지어 미국에서 소송을 했죠. 네, 그 이제 배터리 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을 둘러싼 소송인데요. 영업 비밀도 지식재산에 해당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그 루이비통, 샤넬 전부 다 상표와 디자인이 지식재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식재산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LG SK에서 결국 화해로 네.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뭐 비밀입니다만 한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밀인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그 이제 화해의 배상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영업 비밀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커다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특허권을 유예해야 된다, 뭐 할 수 없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우리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지식재산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네, 이 재산이 패권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새로 계약하는 백신은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걸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은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에도 우리도 그런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모든 것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분쟁이 생길 때 조정도 해주시는 곳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13개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3개 부처의 업무를 총괄해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백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배터리 기술에 관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제 기술 패권의 문제가 접근이 되고 있고 바로 국가 안보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지식재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처럼 국가 안보, 국민 건강 그리고 돈 버는 것까지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박연미 기자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60년대 이후에 경제발전을 쭉 해왔는데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가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발전해왔죠. 국가발전 5개년 계획.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는데 21세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출범했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선진국에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참 궁금한데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로 강단에 서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이런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보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나 아니면 글들 또 인공지능 기자들은 이미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시황을 써주는 로봇 기자들이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트레이드하는 것들도 역시 기계가 상당히 많이 대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법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흥미로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로봇에게 인지 감수성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데 로봇 인지 감수성은 제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 저희가 남녀 관계를 이해할 때 네. 성희롱을 접근할 때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항상 그 다면적으로 보자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 여성 남성 똑같죠. 마찬가지로 로봇 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이제까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활을 했고 법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로봇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로봇의 시각에서 로봇의 입장에서 법률 제도를 한번 다시 보자 하는 게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다시 볼지는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아미들이 알려주시네요. BTS 버터는 9주째 정상입니다. 그쵸? 중간에 PTD가 한번 1등 했었으니까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민 팬이에요. 자, 우리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를 써내신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는 일단 로봇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딱 드러내서 로봇이 활동하는 것 같진 않은데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이루다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외롭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챗봇이라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과 가상의 인플루언서 나눴습니다. 이루다. 그렇습니다. 네. 그 챗봇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로봇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루다가 우리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 성차별, 혐오 발언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한 2주 만에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루다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논란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결국은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로봇의 시각에서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고 이루다가 결국 자기가 그런 혐오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루다가 학습한 데이터 속에 이미 그런 성차별 혐오 발언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루다가 사람의 표현을 공부하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성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생님한테 로봇가 잘못 배워서 나온 결과네요. 그 선생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국
이제 인공지능 이루다와 같은 챗봇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생산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고 바로 그 데이터의 생산과 이용 이것은 지식재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법률은 인간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책을 읽으면 이것은 뭐 저작권 침해 아니죠. 그렇죠. 권장할 일이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좋은 거죠. 그 뭐 로열티 냅니까? 칭찬받아야지. 안 내죠. 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로봇이 책을 읽으면 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는 거죠. 왜 그래서 그렇죠? 그 로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봇이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스캔해서 눈으로 보는 순간 눈이 카메라니까요. 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장된 데이터를 네.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런 과정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저작권 침해다, 로열티 내라 이렇게 해서는 로봇이 우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로봇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읽는 책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저작권 침해 예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로봇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로봇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법을 거기에 맞게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힙합씬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냐면 그 굉장히 유명한 래퍼들이 많은데 이들이 음악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산고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원재 씨가 시차 이런 노래도 썼거든요. 그런데 로봇 작곡가들이 이제 뚝딱하고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뚝딱하고 소설을 한 권 탁 펴내는 거예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써내기까지 작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해서 로봇이 책을 썼거나 로봇이 작곡을 했을 때 이들을 작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거리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최근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벨라미 초상화가 무려 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박인미 작가님,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네. 로봇이 글도 쓰고 로봇이 음악도 작곡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로봇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고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현행법상으로는 로봇을 작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격을 부여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법인이 네. 회사가 또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법인은 그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그 로봇 회사 네. 사장님이 이 그렇습니다. 저작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로봇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로봇을 법인처럼 작가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로봇에게. 로봇 하나하나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인 28호가 글을 썼다 하면은 이 철인 28호 작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벨라미를 작곡한 그 그림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밑에를 보면 알고리즘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게 작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작가로 인정하면 그렇게 해서 법을 고치면 로봇이 작가가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고민하고 네. 막 그 고민하면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로봇은 그냥 뚱땅 뭐 몇 분 몇 시간 만에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로봇을 작가로 인정을 해야 로봇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을 좀 짧게 보호 범위를 좁게 이렇게 보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로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로봇인지 감수성인데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만든 그림과 로봇이 만든 그림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는 로봇을 작가로 인정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게 누구한테 입금할 거냐 최종적으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철인 28호 작가가 쓴 소설이 잘 팔렸다 했을 때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로이어들만 지적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박영미 기자님께서 로이어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법대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작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작가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작가가 그 종업원이 작가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저작권을 다 가지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법인에게 회사에게 저작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작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저작권은 그 로봇을 개발한 개발업자에게 또는 로봇을 보유한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텐센트가 드림라이터로 증권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중국 법원에서 그 드림라이터를 개발한 텐센트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유사한 사례로 아이다라는 로봇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로봇이 지난해 첫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전시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역시 아이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에 있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참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법을 고친다면 아이다가 작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아이다가 그린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좀 짧게 그리고 보호 범위를 좁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바로 그 저작권은 그 아이다를 개발한 회사에 존속시키고 다만 그 저작권을 짧게 좁게 보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까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로봇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입금은 누구에게 하느냐 했을 때 로봇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회사에게 준다라고 치면 로봇은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 작가는 현재 이제 사람일 경우에 저작권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 로열티를 받아서 연말정산도 해야 됩니다만 로봇은 이제 작가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고 제가 생각한 이제 법 개정안은 작가의 지위만 있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것도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할 그런 이제 내용도 없죠. 더군다나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떤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나 또는 자연인이어야 되는데 현재 로봇은 그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가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로봇 정산을 한다든지 법인격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입금 받는 사람이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미중 간의 분쟁에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결국 거대한 결제 정보와 이동 정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낼 산업에 대한 안보 위협 이런 것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21세기의 쌀이라면서 데이터를 상품화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쓴 결제 내역, 나의 이동 경로를 보고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재가공해서 돈을 버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었을 때 개인에게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인정보도 데이터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도 데이터고 데이터는 정말 굉장히 방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영업비밀도 데이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보호하는 법률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우리 박영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소비자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 예를 들면 제가 웹브라우저를 바꿨을 때 네. 내가 입력해 놓은 찾기 정보, 즐겨찾기 목록을 이동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그 스마트폰 속에 있었던 제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폰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그 최소한 이동권을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원칙으로서는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결국 그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관의 공정성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자타공인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고 법이라는 거 늘 현상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1세기형 대분기를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로봇을 활용해서 도약한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벌어질 거란 말씀인데, 요게 전통적인 디지털 디바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 간의 격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개인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도 계속 진행형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디바이드가 이제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인미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분기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200~300년 전이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이 지배해오던 세상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제 유럽이 중국을 누르고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러한 대분기의 그 원인이 바로 기술혁신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와튼. 그렇습니다. 네. 제임스 와트를 증기기관의 발명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책에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제임스 와트는 바로 특허권자라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바로 그 특허권을 영국 의회가 연장해주는 그런 특혜까지 베풀면서 영국이 특허권을 보호하고 네. 활용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은 유럽 대륙이 더 발전했었는데 왜 산업혁명은 영국이 성공했느냐? 바로 특허권 때문이죠. 영국 그렇군요. 의회가 제임스 와트의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그런 특혜를 취할 정도로 특허권을 중시하고 특허권을 보호했기 때문인데, 똑같은 원리가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분기는 바로 지식재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고 하는 국가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21세기의 대분기에 대비하는 우리 이 국가의 전략은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기업과 정신을 존중하고 혁신을 촉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네. 좀 완화해야 되겠죠.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제 10주년이라서 그래서 관련된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0년이 됐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특허 출원 세계 4위입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성과고요. 둘째, 우리 박인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조업으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산업에서도 성공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난 10년간 저희가 저작권 분야에서 무역 흑자를 이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이 지난 2년 전에 무역 보복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규제했는데, 저희가 바로 이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이 소부장 분야의 그런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것도 대단한 그 10년간의 지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 저희가 10주년 행사에서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 보건과 국가 안보, 우리의 돈 버는 거 모든 것에 관련된 것이 지식재산인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보다 더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10주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세상 참 신경 쓸 거 많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군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키오스크도 사실은 로봇이죠. 사실 그 서버를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상암동 일대에도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도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만큼 신경 쓰이는 게 있을까 싶은데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물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물가 얘기 참 많습니다. 계란 언제까지 한 판에 10,000원 이런 보도들 네. 참 많은데 이 언론의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를 탁 주제로 집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공포 마케팅처럼 언론이 공포 마케팅. 표현들이 이제 폭등, 치솟는, 울상, 뭐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완전히 네. 이제 거론해가지고 결국 신라면 값도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추석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별로 이익이 아니고 대려 중간 유통 상인들만 이익인 그런 행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어보려고요. 근데 일단 편집장님 그 폭등하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팩트 아니에요? 예, 사실인데 이게 지난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계절 때문에 폭염 때문에 지금 닭고기나 이런 것들 계란 계속 안 내리는 거는 폭염 때문에 폐사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나온 물가 관련 보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월 초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얼마나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가 하면요. 0.5%였습니다. 재작년에 0.4%였고 이게 역대 0%대 소비자 물가가 연속해서 2년 동안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저물가 우려. 네.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뭐 초입 단계다, 현실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요건 이유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5월 초에 발표 나옵니다. 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이게 2.3%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아시다시피 전년 동월 작년 같은 달이니까 비교할 때 작년 4월에 예를 들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달에 1배럴에 $15였거든요. 작년에는 한참 떨어질 때는 뭐 이론상의 숫자지만 배럴당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네. 근데 올해 4월 달에 $60가 돼버린 거죠. 4배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7월 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원자재, 부자재가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철강석 가격이. 그렇죠. 근데 수주를 많이 받고 생산량이 늘어났는데도 포스코가 역대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낸 거죠. 원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요. 유가와 원자재, 부자재,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으로 날씨 탓.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제 조금 극복해가는 과정이니까 소비가 조금 진작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이제 에스컬레이팅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재택을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 길어지고 삼시세끼 집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식탁 물가가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간다 이게 그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공명이 더 큰 것 같은데
저물가 걱정하다가 우리가 고물가로 이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뭐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고물가를 걱정하는 보도들 이런 것들을 왜 우려해서 보시는 거죠? 일단 이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저효과까지 반영해가지고 2% 초반대인데, 그리고 이제 언론이 걱정하는 건 4월 소비자 물가 5월, 6월까지가 7월 초에 발표됐는데 3분기 석 달 연속으로 2%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며칠 지나면은 7월 달께 나와가지고 이게 2% 후반대까지 가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겠는데,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대로 잡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 때까지 2% 훨씬 미치였으니까 토탈로 보면은 아직은 2% 미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끝까지, 지난달 끝가 올 다음 주에 발표 나는 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지난해 워낙 소비가 갑자기 급격히 줄다 보니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름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폭염에다가 작황이 안 좋았으니까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근원 물가,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석유로 빼고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고 앞으로의 물가 보도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좋을까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는 저물가 상태인 올해 2월 달도 설 때는 또 갑작스럽게 언론들이 이제 설 물가 위험하다라고 또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위험하지 상식품 않았거든요. 가격은 항상 뭐 그때 되면 올라가긴 그렇죠. 하죠. 예. 예. 그건 이제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들이니까 이 부분까지 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얘기해야지 무섭게만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물론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원물가 지수를 그래서 따로 통계를 하죠. 내긴 예. 하거든요. 농산물하고 석유류 같은 거 워낙 수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 오전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소폭이나 상승폭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국내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성장주들도 차익 실현 압력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코스피가 오늘 오르는 거는 그동안 이제 엉덩이가 무거웠던 주식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이 반도체주 강세를 보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예,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전해진 소식이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어젯밤에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인 픽셀의 신규 모델에 구글 텐서라는 이름의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소식들이 지금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려야죠. 두구두구두구 5040님 녹용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로봇 얘기했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5443님 자주 오시는 우리 식구시죠? 로봇은 태권 V 마징가 Z 만화인 줄만 알았던 세대인데 이제는 로봇과 함께 가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 AI 관련 법령도 입법하고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고요. 이게 신산업이 부흥하는 시기에는 무주공사 낼 때 먼저 딱 찜하면 그 사람이 모든 부를 독식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100년의 역사를 가른 그 시기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아마 이 독식하는 범위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촘촘하게 필요한 거고요.
1439님 명세사로 일했는데 지식재산 반갑네요. 명세사는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내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특허시장 어려웠는데 이제 좋아지겠어요 해주셨고요. 저희도 더 발전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발전!